안녕하세요. 전 지극히도 평범한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평범했던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격언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주변에도 누구보다 이 말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평생을 희생과 헌신하며 살아온 남편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전 어릴 때 정말 힘겹고 참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빤 제가 어렸을 때 중동으로 건설 노동을 하러 떠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에 아빠가 거의 안 계셨어요. 엄마 혼자서 저와 여동생을 돌보며 아빠를 기다리셨습니다. 가끔씩 아빠에 대해 물을 때면 엄마는 항상 저희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날도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는데 엄만 절 다독이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엄마, 왜 아빤 집에 안 와? 다른 애들은 쉬는 날에 아빠랑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런다는데 난 왜 아빠가 안 오냐고. 이번엔 아빠 온다고 했잖아. 아빠가 일이 바쁘신가 봐. 수영아, 아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빠가 거기서 돈 많이 벌면 이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빠 오면 우리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들게 일하는 아빠 위해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엄만 저희를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빤 중동으로 떠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신 연락도 잘 되지 않아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아빠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날을 엄마와 저 여동생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레며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난 뒤 저희 집은 완전히 풍비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빠가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같이 밖에 나갔을 때 아빠가 얼마나 다정하게 가족들을 챙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잠시였어요. 아빠가 오시고 1년이 지난 후부턴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싸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다정했던 아빠가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빤 한국에 들어오시고서 두 집 살림을 시작하셨고 중동에서 벌어온 돈도 다 써버리셨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버리곤 집을 아예 나가버리셨죠. 완전히 가족을 버리고 두 집 살림을 하던 그 집으로 가버리고 만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빠를 봤을 땐 엄마가 정말 처절하게 울며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아빤 정말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 이제 팔렸으니까 얼른 짐 싸고 나가. 애들도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어차피 지금껏 그랬잖아. 뭐? 어떻게 당신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당신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내가 뼈 빠지게 죽을 둥 살둥하면서 돈 벌어왔는데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당신 중동에 가봤어? 거기서 모래바람 맞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그렇게 힘들었으니 이제 내 행복 찾을 때도 됐잖아. 그 돈을 우리한테 주기라도 했어? 그 돈으로 우리 따뜻하게 한번 살아보기라도 했냐고. 이런저런 핑계로 돈도 제대로 안 줬으면서 이젠 이 집에서도 나가라고? 당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그렇게 엄마가 소리를 쳤지만 아빠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빤 중동에 가서 연락도 잘 되지 않았으니 그동안은 엄마가 밖에서 정말 힘들게 돈을 벌면서 키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아빠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엄마와 저 여동생은 사글세 방을 얻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서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엄만 시장에서 나물 같은 걸 팔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면 항상 엄마가 일하는 시장으로 갔는데 그때 엄마가 힘들게 나물 파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진짜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바람도 세차게 불어 엄만 혹시나 나물이 날아갈까 두 손으로 나물 바구니를 꼭 잡은 채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나물 좀 사세요. 이거 제가 싸게 드릴게요. 오늘 가지고 와서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요. 정말 싸게 드릴 테니까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쳐다도 보지 않고 가는데도 엄만 끝까지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제가 딱 결심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 꼭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정말 말 그대로 오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친구들과 놀고 신나게 지내며 이 시간이 천천히 가길 바랄 때 전 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전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갔던 공장은 대기업 생산직이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좋은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기숙사도 제공되어 숙박 걱정도 덜 수 있었고 복지도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번 돈은 엄마에게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22살 때쯤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와 여동생에게 한 가지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빠의 소식이었습니다. 수영아, 수진아,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니들 아빠가 좀 아픈가 봐. 아빠가 니들 꼭 보고 싶다고 하는데 니 아빠 지금 얼마 안 남았단다. 이제 와서 좀 후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들 가볼 거니? 아니, 안 가, 엄마. 난 자식 태어나게 해줬다고 다 부모라고 생각 안 해. 그 아빠라는 사람 때문에 내 학창 시절은 다 무너졌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 엄마. 나도 언니랑 마찬가지야. 우릴 버리고 간 그 사람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희는 그 누구도 아빠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라는 그 인간은 얼마 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간 그래도 아빠인데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전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깨뜨린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겪어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7살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저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기계 설비 쪽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 그때 뭔가 인생의 목표를 두기보단 그저 살기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뚜렷한 목표가 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땐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예요. 처음 인사를 하면서 손을 딱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손이 누가 봐도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를 알 수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굳은 살이 베이고 상처가 난 곳도 많았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그 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손은 정말 거칠었지만 말하는 건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했기 때문이었죠. 그 남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 또한 20살 때부터 정말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못질도 하고 자재도 나르며
진짜 돈을 벌려고 허드렛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다정다감하고 따뜻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은 본성이 정말 착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시댁은 시부가 남편이 4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시모 혼자서 힘들게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에겐 남동생이 있었는데 처음 저에게 소개해 주던 날 시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루는 시동생이 제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형수님, 제 형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형이 정말 저를 얼마나 아끼며 뒷바라지 해줬는지 모릅니다. 사실 형이 진짜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 때문에 대학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껏 살았어요. 형,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도 했었어요. 진짜요? 중학교 3학년이면 어린 나이 아니에요? 네, 그땐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 굶게 하지 않으려고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절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 형이에요. 마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두 분이서 잘 사시길 바래요. 전 사실 이렇게 우애가 깊은 형제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신문 배달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그때 당시 다방을 운영했었는데 남편과 시동생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모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실 난 당신이 엄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좀 부러웠어. 우리 엄만 그러지 않으셨거든. 매일 다방 운영하면서 항상 밖에서 남자들 바꿔서 데리고 왔어. 어느 날은 새아빠라면서 데리고 왔다가 또 며칠 뒤엔 다른 사람이 새아빠라면서 데리고 오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엄만 지금도 모를 거야. 그랬구나. 당신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하고 그랬던 거야? 어, 엄만 집에 도무지 신경을 안 썼어. 내가 책 사야 된다고 해도 절대 돈도 안 주고 생일이든 뭐든 먹을 것도 제대로 사준 적도 없었고 말이야. 어느 날은 내가 생일인데 짜장면 한 그릇만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보고 돈이 남아도냐고 돈 필요하면 신문 배달하면서 알아서 벌라고. 그게 엄마가 할 소리인지 아무튼 그렇게 지냈어. 그렇게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참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상처가 깊고 컸는지 이제 묻어날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시모는 정말 아나무인 그 자체였어요. 첫 만나부터 저한테 바로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수영이라고 했나? 그래도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네 뭐. 집안은 좀 사니? 부모님은 다 계시고? 아, 부모님은 어머니만 계세요. 여동생이랑 이렇게 세 식구예요. 그래? 그럼 뭐 돈은 얼마나 모아놨어? 그래도 홀어머니 맞인데 네가 집안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지? 너 그래도 나름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생산직이지만 그래도 모아둔 돈은 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공개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물어본다는 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지 못하고 딱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먼저 남편이 나섰어요. 엄마, 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통장을 공개하라뇨? 첫인사 오자마자 통장 공개하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왜 처음 봤는데 무턱대고 반말하시는 건데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교양을 갖추고 말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휴, 엄마, 진짜 형수님 인사 왔는데 예전 버릇 아직도 못 고치셨네요. 진짜 형만 아니면 뭐 엄마로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넌 왜 그렇게 엄마 무시 못해서 안달이야? 아유, 됐어요. 수영아, 가자. 그날 그렇게 나오면서도 시모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었었고, 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대강 들었기 때문에 처음 인사를 갈 때도 그냥 다 내려놓고 가긴 했었어요. 어차피 제가 시모라는 여자와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남편도 그동안 계속 왕래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그저 남편과 시동생을 보고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에겐 그냥 살아있으니 최소한의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산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전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선 시동생과도 참 친하게 지냈는데요. 시동생은 참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쯤 시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정말 내노라 할 정도로 정말 똑똑했죠. 그런 시동생은 한 번도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척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그 공을 다 형에게 돌렸습니다. 하루는 어릴 적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형수님, 형이 진짜 공부 잘했던 거 알아요? 반에서도 7등하고 그때 대학 안 간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형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진짜요? 우리 남편이 머리가 똑똑했구나. 도련님도 공부 잘했다면서요. 맨날 1등, 2등 이렇게 했다던데 정말 뿌듯했겠어요. 형이 그래서 저 뒷바라지 해준다고 다 그만두고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형 덕분이죠. 등록금도 다 내주고 책값도 내주고 대학교 때 방도 얻어주고 저한텐 형이 부모나 다름없어요. 전 형 없었으면 지금 직장도 못 다녔을 거예요. 다 형 덕분이에요. 형은 저 때문에 다 포기했고요. 그래서 저 형한테 진짜 잘하려고요. 형수님한테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참 형제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 착한 형제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학교에 온 적도 없고 심지어 학년이나 반도 아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관심도 안 두고 자식들을 키웠으면서 이제와 관심을 갖는 척 그렇게 시모가 행동할 때면 정말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 너 주말에 시장 가서 해산물 좀 사와라. 네 남편 며칠 있다가 생일 아니니? 겸사겸사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한 끼 하자. 새우며 조개랑 요즘 대게도 맛있다더라. 아무튼 이것저것 사오고 알았지? 생일인데 좀 푸짐하게 먹어야지. 어머님, 저희 남편 생일 때문에 밥 드시겠다고요? 그래, 네 남편 생일이잖아. 내가 우리 아들 생일도 모를까 봐. 어머님, 아들이 뭘 못 먹는지도 모르세요? 저희 남편 갑각류 알레르기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새우는 입에도 못 대잖아요. 그럼 걔만 안 먹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은 알러지 없지 않니? 하여튼간 난 해삼을 먹어야 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사와. 걘 그냥 미역국에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가끔씩 시모가 전화가 와 하는 말을 들을 때면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참 기가 찰 때가 많았습니다. 되도록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정말 여자가 봐도 예쁘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서네 집안은 좀 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시모는 동서에겐 크게 못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워낙 사람이 좋아서 잘해주다 보니 시모는 아무래도 자기 곁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만 동서를 불러내고
만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서가 저한테 한풀이를 한 적도 있었어요. 형님, 저 진짜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할 말도 없는데 만나자고 하는지. 만나면 자꾸 사람들 욕만 하고 뒷담화하고, 그거 들어주는 것도 고역인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절해도 자꾸 만나자고 하고, 형님, 어떻게 해요? 동서가 고생이다. 서방님한테 얘기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 이미 얘기했어요. 남편도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데도 아예 듣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된다, 시간 없다고 하는데 집에까지 찾아오시고 이거저거 다 사달라고만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형님이랑 보는 건 이렇게 좋은데 저 그냥 형님 뒤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같이 있다고 못 본다고 하고 그럴래요. 그렇게 동서는 절 정말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잘 사는 동서를 참 좋아했는데 동서가 처음엔 시어머니니 그래도 이것저것 챙겨줬기 때문에 그걸 바래서 더 동서랑 가까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반면에 전 친정도 어렵고 저희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유독 동서가 저랑 있다고 하면 시모는 질투심인지 뭔지 엄청 고가워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동서나 저나 시모와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모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했으면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시모는 돈 많은 동서한텐 계속 뭔가를 사달라고 하고 은근히 요구하니 동서가 피할 수밖에 없었고 전 그렇게 무시를 했으니 당연히 마음이 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34살 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벤처회사에서 스카웃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시동생이 대기업에 다니던 터라 그보다 작은 벤처회사에 간다는 게 괜찮은 일인가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서방님, 좋은 회사 놔두고 그 회사로 간다고요? 그래도 서방님 다니던 회사 대기업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좀 작은 회사 아닌가요? 완전 모험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회사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대기업도 좋지만 여긴 발전 가능성도 높고 저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연봉이나 복지는 그전보다 좀 나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전 좀 걱정이 돼서요. 형수님 마음 이해해요. 그래도 전 이렇게 한 자리만 있으면 뭔가 익숙해질 것 같아서요.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도 발전하죠. 저는 시동생의 말에 정말 큰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안정적으로 일하던 곳에서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과감하게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어요. 거기다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동서도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요. 같이 여행도 많이 가고 밥도 같이 자주 먹기도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곤 했습니다. 동선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왔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생기발랄했던 동서가 아무 표정 없이 멍하니 소파에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낳기 전까지 제가 매일같이 가서 집안일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줬었거든요. 처음엔 동서가 그래도 말도 별로 안 하고 늘 슬픈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차츰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동서, 이것 좀 마셔봐. 내가 이거 직접 담근 거야. 유자차 동서 좋아하지? 달달하니까 얼른 마셔봐. 따뜻하게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좋을 거야. 이거 마시고 잠 한숨 자. 이따가 우리 산책 갈까? 형님, 감사해요.
솔직히 전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바쁘시고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었는데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형님, 진짜 고마워요.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동서가 건강해져야 우리 밖에 놀러도 가고 그러지. 나 동서랑 같이 놀러 다닐 때가 제일 재밌다니까. 형님, 바쁠 텐데 형님 일 끝나고서도 저희 집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저 좋아하는 음식 매일매일 물어본다면서요. 제철 음식 해준다고 시장도 가시고 형님 마음만큼 저도 더 노력할게요. 그렇게 정말 힘들어했던 동서도 다행히 금방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전 제 친여동생 생각도 나고 그래서 더 잘해줬거든요. 그게 아마 동서한텐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시동생도 저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동서와는 진짜 친자매처럼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40대 초반이었을 때 저희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저는 출근하는 남편이 너무 걱정돼 불러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보기엔 당신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회사에 얘기하고 좀 쉬는 게 어때? 이런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직원 한 명이 그만둬가지고 내가 없으면 기계 돌릴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구하기 전까진 쉬지 않고 일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보, 나 베테랑이야, 베테랑. 이쪽에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알잖아. 나 능력남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럼 밥 꼭 챙겨 먹고 약도 꼭 챙겨 먹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마님. 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화는 남편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전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전 급하게 병원으로 뛰쳐갔는데 남편은 이미 수술 중이더라고요. 밖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어요. 정말 몇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남편이 나오는데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손을 잃고 말았어요. 사고로 왼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남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간 다른 직원이 발견해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으스러진 왼손을 복구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왜 우리 착한 남편이 겪어야 하는지 세상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사고 소식은 시댁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시동생 부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죠. 시동생과 동서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남편 손을 부여잡고 오열을 했어요. 형, 이 손이 어떤 손인데 이 손으로 날 키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날 이렇게 키워준 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형. 아주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아주버님한테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 괜찮아요, 재수 씨. 나 괜찮으니까 울지 말아요. 아유, 다들 몇 살인데 지금 울고 있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다 내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니까 울지 마. 형 그래도 살 수 있어.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왼쪽 손목 밑으로 절단된 부분을 부여잡고 우는
시동생과 동서를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위로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씩씩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달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멀쩡한 한쪽 손을 잃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전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심경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속으론 정말 많은 혼란을 겪는 듯 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진 않았지만 늦은 밤 병실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정말 슬펐거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뒤에서 꼭 안아주기도 했어요. 여보, 당신 곁엔 내가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우리 애들도 있잖아. 당신 지금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 지금 잠깐 쉬라고 하는 건가 봐.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분간은 좀 쉬어. 내가 당신 손이 되어줄게. 당신 절대 외롭지 않아. 여보, 나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사실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이 손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나중에 우리 애들 크면 낚시도 데리고 가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었고 당신한테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싶었는데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당신 지금껏 다 잘했잖아. 당신은 다 잘해낼 거야. 내가 옆에서 그렇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만 믿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서방님이랑 동서도 당신 옆에서 끝까지 같이 지켜줄 거야. 알았지? 여보, 사랑해요. 그 뒤로도 시동생과 동서는 계속 병실을 찾아 남편을 웃게 해주고 좋은 일도 같이 나눠주면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라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기적인 건 알았는데 사람이 이렇게나 이기적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한번 시모가 딱 찾아와서 하는 한마디에 아주 병원이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넌 일을 어떻게 했길래 손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어? 칠칠치 못하게 참. 엄마, 형한테 왜 그래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아니, 나도 속상해서 그러지. 그나저나 너희 밥은 먹었니?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고프네. 어머님, 정말 지금 입원한 지 3일 만에 오셔가지고선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니, 그럼 밥도 안 먹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배가 고픈데 뭐 앉아서 울고불고 그러리?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 큰아들이 더 이상 왼손도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라 앞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위로 한마디라도 해주셔야죠. 엄마로서 그래도 걱정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세요? 네? 가세요. 당장 가시라고요. 배고프시면 혼자 나가서 드세요. 어머머, 참나? 나 알아, 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안 온 것도 아니고 와서 걱정해 준 건데 왜 나한테 그러니? 참, 제가 잘못해서 손 잘려놓고선 왜 나한테 성질이야? 정말 끝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진짜 속이 뭉그러지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 후로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공장에서 산재 처리가 되어 병원비나 후유 장애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남편은 좀 쉬면서 재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정말 냉정하더군요. 진짜 취업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회사에 남편이 지원을 해봤는데 도통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남편이 좀 기운도 많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남편이 왼손잡이다 보니 왼손이 없어져서
밥을 먹기가 좀 힘들어 했거든요. 하루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던 애들이 남편 밥 위에 반찬 하나씩 올려주더라고요. 아빠, 이거 드세요. 제가 옆에서 반찬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뭐 집어드릴까요? 김치 올려드릴까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빠 반찬은 내가 올려줄게요. 아, 형, 나도 할 거야, 나도. 아빠, 나도 올려줄게요. 그래,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살아.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를 생각하며 더욱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남편도 주저앉지 않고 점점 더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모와는 이후에도 참 사이가 좋진 않았습니다. 남편 사고 후론 더 자주 안 봤지만 명절엔 진짜 어쩔 수 없이 만났거든요. 그래도 남편 하나밖에 없는 부모니 인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어찌나 제 속을 긁는지 아무리 정을 주려고 해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 얼굴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얘, 아니 너는 어떻게 40대밖에 안 된 애가 70대인 나보다 피부가 더 안 좋니? 저 검버섯 좀 봐라. 얘, 너 피부 좀 관리해라. 너 밖에 나가면 나보다 언니로 보겠다 얘. 네, 어머님은 평생 본인만을 위해서 인생 사시더니 자식들 걱정 하나 안 하고 그러시더니 아주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얘, 너 지금 나 비꼬는 거니? 참, 피부도 그렇지만 넌 옷차림도 그게 뭐니? 누가 요즘 그렇게 입어? 아주 그냥 50대 아주만 줄 알겠다. 피부도 피부고 넌 옷도 좀 센스 있게 입어라. 옷은 자고로 나처럼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야. 아유, 내가 창피해가지고 너 어디 가서 내 큰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내 옆에도 오지 마. 아유, 창피하다 창피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있어달라고 해도 저는 있고 싶은 마음 없고요. 명절에도 그래도 남편 보고 온 거예요. 솔직히 남이면 제가 어머님이랑 말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시모는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말 한마디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제 피부 옷차림 지적을 했지만 그 나이에 엉덩이 겨우 가릴 짧은 치마 입고 화장은 어찌나 진하게 하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는데 본인 생각은 안 하고 남을 저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 전 그런 시모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텐 절대로 저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모와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전 남편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연을 끊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다 얼마 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시동생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저 이번에 승진합니다. 저 여기 회사 대표 됐어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어머, 서방님 진짜 축하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역시 서방님 잘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다 형이랑 형수님 덕분이에요. 제가 일에 열중할 수 있었던 건 다 형이랑 형수님 덕분이라고요. 아참, 이번에 대표 취임식은 가족들 다 초대한다고 하니까 형수님도 형이랑 애들 다 같이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시동생이 회사로 옮긴 지 14년 만에 그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을 받아 회사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나이가 많아 건강에 이상이 생겨 물러나게 되었는데 자식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 14년 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 시동생을 대표 자리에 앉혔던 거죠. 회사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월급을 받는 대표 자리긴 했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전 취임식 초대를 받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좋은 날인데 입으로도 좀 괜찮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 가족들 다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그랬습니다. 전 25만 원짜리 원피스를 샀는데
그걸 사면서도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지금껏 맨날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10,000원 하는 옷만 사 입다가 백화점 옷을 사려니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동생을 생각해서 정말 멋지게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취임식 디데이 전날이었어요.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 소리도 안 하니? 그나저나 너네 이리 올 거니? 난 엄마 자격으로 갈 건데 너네도 올 거냐고. 네, 갈 건데요. 예, 너 오지 마라. 백상이 그꼴로 거기 가봐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집안 망신이야, 망신. 우리 둘째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백상이한텐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래. 그리고 너도 올 생각하지 말고. 넌 딱 봐도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또 그 이상한 옷조관이나 입고 올 거 아니야. 어딜 오려고 그래. 너도 오지 마. 넌 그냥 네 남편 옆에 서 있어. 물 흐리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알고 난 끊는다.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진짜 기가 찼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할 걸 알았는지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정말 사람이 할 소린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도 기가 막힌 건지 그냥 허하면서 웃어버리더라고요. 그 웃음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취임식 당일날 저희는 사실 시모의 말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날에 동서와 통화하면서 시모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더니 동서는 기가 막혀하며 오히려 저와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취임식에 갔더니만 저 멀리 있었던 시모가 아주 깜짝 놀라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예, 너 오지 말라니까 여길 왜 와? 지금 정말 창피하게? 아유, 얼른 가라, 가. 왜 여길 오고 난리야? 어머님, 제가 불렀어요. 왜 어머님이 취임식에 오라 마라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영광이에요, 영광. 누구보다 기다리던 사람인데 왜 어머님이 자식한테 그렇게 하세요? 전 어머님한테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꾹 참았어요. 제발 여기 계속 있고 싶으시면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 가세요. 뭐? 조용히 앉아있다 가라고?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나 그래도 네 시애미야. 시애미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그것도 다 시애미 나름이죠. 그렇게 동서가 얘기를 하니 시모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자리에 앉아 취임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에게 전날 갑자기 왜 웃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근데 어제 어머님이랑 통화 끝나고 왜 갑자기 피식 웃었어? 아,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뜻을 알고서 정말 기겁을 했어요. 그렇게 취임식이 열리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죠.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자본금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회사라고 들었어요. 그런 회사에 시동생이 대표가 된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취임사라고서 취임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뜻밖의 말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취임식에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정에 없던 순서지만 정말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제 형과 형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제 형은 모든 걸 포기하고 제 인생을 위해서 살았고, 제 형수님은 바쁜 절 위해 제 아내와 아이를 챙겨주시며 절 지지해주셨어요.
이 두 분이 아니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두 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단상에서 저희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자 동서가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누군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면 다 같이 박수를 치게 되지 않나요? 동서가 울면서 일어나 박수를 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일어나 저희를 보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때 남편은 정말 오열하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역시 눈물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나니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시동생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바로 저희에게 와 또다시 감사 인사를 전했죠. 형수님, 고맙습니다. 형,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된 거 나 혼자 이룬 거 아니야. 다 형이랑 형수님 덕분이지. 나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꼭 형이랑 형수님께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너무도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평생을 희생한 형과 그리고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아우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보다 혼자 쓸쓸히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그때 입이 아주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해, 나도 가족이야. 나도 네 엄마인데 널 낳아준 건 난데 왜 내 얘기는 어떻게 한마디도 없니? 어떻게 네 형 얘기만 이렇게 해? 참 낳아준 덕도 없다더니만 딱 그 꼴이네 그 꼴이야. 참나. 그렇게 시모가 툴툴대도 시동생은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취임식이 끝나고 파티를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절로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면서 부모에겐 사랑 한번 못 받아본 형제가 서로 우애스럽게 살다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곁에서 지켜본 저도 이렇게나 뿌듯하고 대견한데 어떻게 시모는 그렇게 자식들을 외면했는지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의 그 웃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은 더 이상 시모와 연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참고 참고 핏줄이란 이유로 그동안 견뎌냈던 거였는데 시모의 마지막 그 태도를 보고 큰 결심을 남편은 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결심을 하니 시동생과 동서도 시모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시동생은 시모를 보고 싶지 않아 했는데 형의 뜻을 따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형이 엄마를 끊었으니 더 이상 자신도 볼 이유가 없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완전히 시모는 우리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제가 전화도 안 받으니 문자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애야, 너 진짜 내 전화 안 받을 거니? 우리 이제 안 볼 거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저뿐만 아니라 남편, 동서, 시동생에게도 계속 귀찮게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나중엔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시모가 애원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네가 그러니까 좀 얘기를 잘해가지고, 아이 우리 그래도 명절엔 좀 만나야 되지 않겠니? 아가, 제발 좀 한 번만 애써 봐라. 전 시모의 애원에도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그 무시라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가장 무서운 일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어린 두 형제가 엄마만 기다리고 있을 때 시모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무시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시모가 꼭 알길 바랬습니다. 아마 지금쯤 시모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자업자득이라고 본인이 만든 일이랍니다. 시모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후회하며 피눈물 흘리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시동생 가족들과 서로 더 자주 만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새로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비록 급여는 전보다 작지만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오랜만에 일하는 거잖아. 아직 오른손도 어색할 텐데. 괜찮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뭐. 그리고 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람차. 내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일할 거야. 그 남편의 한마디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고 든든한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한답니다. 친정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친동생도 열심히 일을 하며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과 시동생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랍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어려운 끝엔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뜻입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누구보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